안녕하세요. 저는 주연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손목은 30년이 넘도록 쉴 날이 없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남편과 사별하고 얻은 시장 골목의 작은 가게로 향하는 게 제 삶의 첫 번째 순서였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멀건 국에 밥이나 말아 팔던 비가 새고 쥐가 드나들던 낡은 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두 손으로 닳아 없어질 것 같은 두 손으로 벽을 바르고 닦고 쓸며 지금의 연숙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내건 그곳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에요. 제 청춘과 눈물, 땀과 웃음이 밥알처럼 엉겨 붙어 있는 제 인생 그 자체이자 제가 혼자 힘으로 쌓아 올린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건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예요. 밤새 푹 고아낸 사골 국물과 함께 연숙식당의 맛을 책임지는 두 기둥이죠. 사람들은 제게 비법이 뭐냐고들 묻지만 별다른 비법 같은 건 없어요. 그저 좋은 재료 아끼지 않고 내 자식 먹일 음식이다 생각하며 정성을 쏟아붓는 것뿐입니다.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단 3가지 메뉴만 적혀 있어요. 하지만 그 맛을 잊지 못해 몇십 년째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저기 저 구석의 달고 다른 4인용 나무 식탁은 지금은 대기업 부장이 된 김대리가 총각 시절부터 앉던 자리고 창가 쪽 자리는 늘 자식들 칭찬을 늘어놓던 옆가게 과일집 사장님 내외의 지정석이었죠. 그들의 삶이, 그리고 제 삶이 식당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제게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뿐인 아들, 고지태였습니다. 남편 없이 키운 아들이라 행여나 기죽을까, 남들 하는 건 뭐든 다 해주며 애지중지 키웠어요. 다행히 아들은 크게 속 썩이는 일 없이 번듯하게 자라주었고 제법 괜찮은 회사에 다니며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의 손을 잡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신지연이라고 해. 지연이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이였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어찌나 싹싹하고 살갑게 구는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태 씨가 어머니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요. 웃는 얼굴이며 상냥한 말투까지 딸이 있었다면 꼭 저런 모습이었을까 싶어 첫 만남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거의 매일같이 식당에 들러 제 일을 도왔어요. 어머니, 이런 힘든 일은 제가 할게요.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는가 하면 땀 흘리는 제 등을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살갑게 굴었죠. 지태 역시 지연이를 만난 후로 더 듬직해진 것 같았어요. 예전엔 퇴근하면 친구 만나기 바빴던 녀석이 이제는 꼬박꼬박 식당에 들러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고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우리 엄마 손맛은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이 손맛으로 프랜차이즈 사업하면 대박 날 텐데. 아들의 칭찬에 저는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핀잔을 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어머니처럼 깊은 맛을 못 내서 난리인걸요. 어머니 이름 걸고 가게 하나 내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 그저 흘려듣는 농담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 말 속에 시커먼 욕심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들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대화의 주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업이라는 두 글자로 모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애들이 꾸는 허황된 꿈이려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정말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설득하기 위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번쩍이는 코팅 용지에 인쇄된 사업 계획서라는 걸 들고 왔더군요.
듣기에도 그럴싸한 이름의 한식 프랜차이즈였어요. 자신들이 1호점 점주가 될 거라면서요. 지연이는 어디서 배웠는지 컴퓨터 화면에 온갖 그래프와 도표를 띄워놓고 제 눈앞에서 현란한 쇼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저희가 예상하는 월별 순수익 그래프예요. 보세요. 6개월만 고생하면 어머니 식당 한 달 매출이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볼 줄도 몰랐지만 끝없이 올라가는 막대 그래프는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에 충분했어요. 지태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죠. 엄마, 이제 엄마 고생 그만 시키고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집도 사드리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그럴듯한 사업 자료와 아들의 효심 어린 말들이 합쳐지니 저 역시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내가 너무 낡은 생각에 갇혀 애 앞길을 막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자신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려운 용어들을 섞어가며 사업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던지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이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초기 자본금은 저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본사에서 신규 가맹점주에게는 꼭 확실한 보증을 요구한대요. 재산이 확실한 분이 보증을 서줘야만 본사에서도 믿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번 어머니께서 보증만 서주시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어요. 보증.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을 끓이던 가슴에 찬물을 확 끼얹은 듯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돈 한 번 빌려본 적 없고 잘 나가던 집도 자식 보증 한 번에 거덜 나는 꼴을 지겹도록 봐온 저였으니까요. 보증은 곧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제 인생의 사전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어요. 보증은 안 된다. 절대로. 단호한 제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죠. 제가 고개를 젓자 아들 지태가 그 자리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나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정말 잘 나가는 모습, 엄마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엄마한테 피해가게 할 것 같아. 이번이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는 없어. 응, 엄마. 아들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늘 듬직하기만 했던 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자기보다 어린 여자친구 앞에서 체면도 버리고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돌부처처럼 매정하게 앉아만 있을 수 있겠어요. 옆에 있던 지연이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어머니께 절대 피해가는 일 없게 할 거예요. 이건 그냥 저희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저희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어머니. 두 아이가 쌍으로 제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니 강철 같던 제 결심도 솜사탕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아들의 눈물은 그 어떤 논리나 이성보다 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설마 이 늙은 어미를 속이기야 하겠어?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까지 얻었는데 이제라도 헐헐 날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낡은 날개라도 펼쳐서 바람을 막아줘야지.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하며 결국 패배자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두 아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식당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며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기름을 발라 머리를 넘긴 젊은 남자도 함께였죠. 언뜻 보기에도 너무 번지르르한 인상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지만
지태는 요즘 은행원들은 다 저렇게 싹싹해요. 엄마라며 제 의심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분주한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식당 한쪽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들은 제 앞에 수십 장은 좋게 넘어 보이는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온통 까만 글씨로 가득한 서류들은 보기만 해도 눈이 핑 돌고 머리가 아파왔어요. 은행 직원은 뭐가 그리 급한지 알아들을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을 랩처럼 쏟아내며 무언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에는 내 아들의 눈물과 저를 보며 간절하게 미소 짓는 지연이의 얼굴, 그리고 이 종이 몇 장에 내 아들의 미래가 달려있구나 하는 생각만이 맴돌았죠. 모든 것이 꿈속처럼 비현실적이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다른 건 다 괜찮고요.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지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빨간 인주를 제 앞에 살며시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전 재산이자 분신처럼 평생 지니고 다녔던 인감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상하 도장의 감촉이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제 모습을 귀신같이 알아챈 지태가 제 손 위로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을 포겠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평생 효도하면서 이 은혜 다 갚을게. 정말이야. 아들의 따뜻한 손길과 굳은 약속에 제 마음속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게 다 내 욕심이다. 자식이 잘 되겠다는데 부모가 의심부터 하다니.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제 인생과도 같은 연숙식당이 통째로 담보로 잡힌다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위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인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꾹 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종이 위로 선명하게 찍힌 붉은 낙관을 보며 저는 아들의 성공적인 미래와 행복한 가정을 함께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제 손으로 활짝 열어젖히는 행위인 줄은 정말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떠난 뒤 식당에는 어색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매일같이 드나들며 남겼던 활기찬 웃음소리와 부산스러운 발소리가 사라지니 십수년간 익숙했던 내 가게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잘 띄운 메주처럼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거구나 싶었죠. 저는 그날 저녁 가게 한쪽에 고이 모셔두었던 남편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먼지를 닦아주며 처음으로 자랑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지태가 이제 강남에다 삐까뻔쩍한 가게를 낸다오. 당신이 하늘에서 도왔나 봐. 나도 이제 저놈 덕에 사모님 소리 한번 들어보려나 봐.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가 흐뭇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정말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는 입이 닳도록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되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아주 큰 사업을 시작했지 뭐야.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음식점으로 강남에 1호점을 낸다니까. 아주 똑 부러지는 며느리까지 얻어서 둘이 척척 해내는데 내가 다 뿌듯해. 제 자랑에 손님들은 아이고 사장님. 자식 농사 하나는 제대로 지으셨네. 나중에 아드님 가게 대박 나면 우리 잊으면 안 돼요. 라며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었고 저는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평생 제 자랑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이 묵묵히 일만 하며 살아온 제게는 참으로 낯설고도 달콤한 기쁨이었어요. 밤이면 잠자리에 누워 아들 내외가 성공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 제 거친 손을 잡고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주며 엄마, 이제 이 고생 그만하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라고 말하는 행복한 상상. 그 상상 하나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고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듯 마음 한구석에 작고 검은 점 같은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해외로 떠난 아들 내외는 처음 며칠간은 어머니, 저희 잘 도착했어요. 여기 현지 시장 조사 중이에요. 라며 바쁘다는 핑계로 짧은 문자만 보내오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그래, 큰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겠어. 내가 너무 늙은이처럼 보채는 건 아닌가 몰라.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일이 더 많았고 어쩌다 통화가 돼도 주변이 시끄럽다거나 중요한 회의 중이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끊기 일쑤였죠. 한 번은 지연이와 겨우 통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가 잘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지태는 옆에 있니? 제 물음에 지연이는 평소와 같이 상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두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중요한 투자자랑 미팅 중이라서요. 걱정 마세요. 저희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과의 통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야속했지만 저는 그저 그들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식당을 지키며 그들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점심 장사를 마치고 늦은 첫 끼니를 뜨려던 참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술에 잘 익은 김치를 얹어 입에 넣으려던 순간이었죠.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온몸에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남자 2명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이며 주변을 훑어보는 날카로운 눈빛이 결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온 손님은 아니었죠. 가게 안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들에게로 향했고 저 역시 불길한 마음으로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중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연숙 씨 되십니까? 네, 제가 주연숙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신데? 땡땡은행 채권관리팀 소속 박철민 팀장입니다. 고지태 씨 어머니 맞으시죠? 아들 이름이 나오자 저는 덜컥 내려앉았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반가운 마음에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아이고, 아들 사업 때문에 은행에서 확인차 나왔나 보구나. 저는 서둘러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권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회사 사람이세요? 어서 앉으세요. 점심은 하셨어요? 바쁘시겠지만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 드릴게요. 제가 웃으며 친절을 베풀자 박 팀장이라는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두툼한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식당 안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죠. 앉아서 밥 먹을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지태 씨 회사 사람이 아니고요. 고지태 씨 대출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대출금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사업 자금 때문에 대출받은 건 맞는데 꼬박꼬박 잘 상환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잘 갚고 있다고요? 하하, 어머님. 지금 저희랑 농담하자는 겁니까? 박 팀장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고 그는 주변 손님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고지태 씨, 대출 실행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자를 납입한 적이 없습니다. 단돈 1원도요.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한 번도 갚지 않았다고요. 벌써 연체된 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자만 해도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띵하고 울리며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착오가 있으신 거겠죠. 우리 아들, 우리 지태가 저한테 그럴 아이가 절대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착오라뇨. 여기 어머님께서 직접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신 서류가 멀쩡하게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남자가 내민 서류에는 분명 제 이름과 제 손으로 직접 찍은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원금이라고 적힌 금액은 제가 어렴풋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아득할 정도로 큰 액수였어요. 동그라미 개수를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식당과 제가 사는 작은 집을 모두 팔아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를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보증선 금액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요. 잘못되긴 뭐가 잘못됩니까? 계약서에 버젓이 도장 찍어 놓으시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면 저희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래서야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다음 주까지 연체된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시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증인인 주연숙 씨의 전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 즉 압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은 일방적인 통보를 쐐기처럼 받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이 던져놓고 간 서류만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주변에서 어머, 저 집 아들 사고 쳤나 봐. 보증은 함부로 서주는 게 아니라더니. 라며 수군거리는 손님들의 목소리, 창밖으로 쌩쌩 지나가는 차 소리, 식당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닐 거야. 이건 꿈이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 없어. 그 착한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곧장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지연이의 전화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식당 문도 열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 온 남자들이 신종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서요. 하지만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마주한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은 그 희망의 끈을 무참히 끊어버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거액의 연대 보증 계약은 엄연한 사실이었고 대출 금액 역시 서류에 적힌 그대로였죠. 제가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자 직원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기록을 보니 대출금 전액은 실행 당일 여러 개의 해외 계좌로 쪼개져 모두 인출된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도 더 이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가게에 왔던 그 직원은요? 키가 크고 아주 번지르르하게 생긴 젊은 남자였는데 그런 직원은 저희 지점에 없습니다. 아마 사칭을 한 것 같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제 다리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늘은 어찌나 파랗고 쨍쨍한지 제 속도 모르고 무심하게만 보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간절했던 눈물, 싹싹하게 굴던 며느리의 가식적인 미소, 번지르르 하던 가짜 은행 직원, 그리고 까만 글씨로 가득했던 알아볼 수도 없었던 빽빽한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저를 속이고 제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저는 은행 앞 벤치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배신이라는 이름의 차갑고 질척한 늪이 제 발목을 잡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제 목까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나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은행의 빚독촉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고 연숙식당은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이 아니었어요. 끔찍한 소문은 날개라도 돋친 듯 시장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연숙이네 아들이 엄마 재산 다 말아먹고 외국으로 튀었대. 그러게 자식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저렇게 된다니까. 보증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서주는 게 아니라더니 쯧쯧. 한때는 가족처럼 지냈던 이웃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로운 말들이 제 등 뒤에 와서 박혔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하나둘 끊겼어요. 저를 마주치면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안타깝다는 동정의 시선을 보내왔지만 그 시선 속에는 어리석은 늙은이라는 경멸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자부심이었던 식당이 이제는 저를 옥죄는 거대한 족쇄이자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여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마치 제 텅 빈 인생을 마주하는 것 같았어요.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 없는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고 있자면 분노와 서름이 복받쳐 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구기며 찌개에 섞여 들어가곤 했으니까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이 남긴 쥐꼬리만 한 퇴직금을 쏟아부어 일군 내 분신 같은 가게는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헐값에 팔려나가 아들놈이 만든 빚을 갚는데 고스란히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하던 날, 저는 텅 빈 홀을 몇 시간이고 쓸고 닦았어요.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그 공간의 모든 것들과 소리 없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30년간 제 몸의 일부처럼 사용했던 낡은 국자와 냄비들, 손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비법 양념장통, 그리고 남편이 직접 만들어 주었던 단 하나뿐인 나무 의자까지. 그 모든 것들을 헐값에 중고 가구상에게 넘기는데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용역업체 직원들이 와서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연숙식당 간판을 떼어내던 순간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쩍 하고 간판이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뜯겨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제 인생이, 제 청춘이, 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을 잃고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작은 연립주택마저 처분해야 했습니다. 남은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평생을 살아온 정든 동네를 떠나 제가 새로 거처를 옮긴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한 동네의 쪽방이었습니다. 역한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골목길 끝,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건물의 3층.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뉘일 수 있는 좁디좁은 공간, 벽마다 시커멓게 피어난 곰팡이, 복도 끝에 있는 악취 나는 공용 화장실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번듯한 식당 사장님이었던 제가 하루아침에 그런 곳으로 밀려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첫날 밤, 저는 얇고 축축한 이불 한 장을 덮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얇은 합판 벽 너머로 들려오는 옆방 남자의 기침소리,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술주정 소리에 온몸이 겁먹은 짐승처럼 움츠러들었어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집밥 대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밤마다 잃어버린 나의 식당과 행복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식 하나 철석같이 믿은 게 이렇게 큰 죄였을까? 끝없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제 인생을 망가뜨린 아들 내외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가 뒤섞여 제 속을 시커먼 숫덩이처럼 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노랫가락을 들으며 차가운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는데 낯선 국제전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나 정말 천만 번에 하나라도 아들놈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기 위해 전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감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제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는 낭낭하고 명랑하기 그지없는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너 지연이냐? 어머, 목소리 들으니 아직 건강하신가 보네요. 다행이다. 저희는 어머니 충격으로 쓰러지셨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이고 잔인한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 고통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한 그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당장 돌아오지 못해. 어머니,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목소리만 들으면 저희가 불효라도 저지른 줄 알겠네. 저희 덕분에 이제 평생 해오셨던 그 힘든 식당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효도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호호. 낄낄거리는 지연이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저는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수화기를 든 채 꺽꺽거리는 짐승 같은 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저를 즐기기라도 하듯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가 보증 서주신 그 돈, 저희가 아주 보람있고 유용하게 잘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이만. 뚜. 전화가 끊기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마지막 남았던 인간에 대한 믿음이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당장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환갑이 넘은 배운 것도 기술도 없는 늙은 여자를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죠. 수십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겨우 구한 일자리는 대형마트의 야간 청소부였습니다. 매일 밤 화려한 불빛이 모두 꺼지고 텅 빈 마트의 광활한 바닥을 닦고 산더미 같은 쓰레기통을 비우는 고된 일이었어요. 허리를 한번 제대로 펼 시간도 없이 락스와 세제 냄새에 절어 지내다 보면 동이틀 무렵에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쪽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손은 독한 세제에 부르터 갈라졌고 피가 맺히기 일쑤였으며 허리와 무릎은 쑤시지 않는 날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이 돈이라도 벌어야 한다. 이렇게라도 살아서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놈들에게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백화점 특별 청소 인원으로 차출되어 평생 가볼 일도 없었던 명품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제 누추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조명 아래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데 제 앞에 값비싼 구두 두 켤레가 멈춰 섰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보니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평생 벌어도 못 살 것 같은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아들 지태와 며느리 신지연이 저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지연이가 과장된 몸짓으로 코를 막으며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태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했어요. 어머, 자기야. 저기 우리 어머니랑 아주 닮은 분이 청소하시네. 아이고, 설마 아니겠지?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데서 이런 옷 입고 일하실 리가 없잖아. 그치? 지태는 아무 말 없이 역겨운 것을 본 사람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저를 향해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 경멸과 비웃음이 뒤섞인 그 미소를 흘리고는 보란듯이 지태의 팔짱을 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차가운 대걸레 자루가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버려진 것보다 더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들을 마주친 이후 제 삶은 그야말로 밑바닥을 모르고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은행에 갚지 못한 빚은 결국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로 넘어갔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은행의 독촉은 그나마 서류와 전화로 이루어지는 점잖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법도 양심도 없는 짐승들이나 다름없었죠.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 쪽방으로 찾아와 쇠로 된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주연숙 씨, 문 안 열어. 이 문짝 부수고 들어가서 머리끄덩이 잡혀서 나올래? 당장 돈 갚아. 욕설과 고함에 저는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좁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쥐 죽은 듯이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숨 쉬는 소리마저 들킬까봐 가슴을 부여잡고 그들이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죠. 그들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겨우 구한 마트 청소 일자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저는 그나마 있던 유일한 생계 수단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트 관리자에게까지 찾아가 제가 악질 채무자라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저는 다음 날로 해고 통보를 받아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이 여자는 아들까지 등쳐먹은 악질 사기꾼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마시오.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제가 사는 동네 골목 곳곳과 전봇대에 뿌려대기까지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보며 저를 향해 더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해댔죠. 어느 날 아침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러 절뚝이며 나서는 길에 제 쪽방 문이 온통 시뻘건 페인트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 갚아, 밤길 조심해라라는 섬뜩하고 조잡한 글씨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이상은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공포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때는 연숙식당 사장님이라며 저를 따르고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던 시장 사람들은 이제 저를 벌레 보듯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심보다는 그러게 왜 분수도 모르고 자식 보증을 서줘서 저 꼴이 됐나 하는 경멸과 조롱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죄, 돈 관리 못한 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하루는 며칠을 굶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채소가게 주인에게 김치라도 담가 팔아보겠다며 배추 한 포기만 외상으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말했죠. 사장님 미안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 누굴 믿고 외상을 줘요.
나중에 돈 벌어서 오세요.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저는 세상에 온전히 혼자 버려졌다는 것을,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날마다 거세지고 몸은 굶주림과 고된 노동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며 마음은 세상의 냉대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 한강 다리 위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멍하니 쪽방에 얼룩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처량하게 느껴졌죠. 그때 옆방에 사는 젊은 고시생이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식사도 못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반찬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라도 같이 드세요.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와 김치볶음이 담긴 작은 쟁반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학생은 제 초라한 행색이 안쓰러웠는지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였습니다. 학생의 휴대폰 화면에서 찰나의 순간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두 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학생의 팔을 확 붙잡았어요. 학생, 잠깐만. 미안한데 그거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학생은 제 다급한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부신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새하얀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아들 지태와 며느리 신지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성공적인 사업, 행복한 삶,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지상낙원 같은 저를 기만하는 해시태그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은 값비싼 명품 시계를 찬 지태의 손목과 제 식당을 팔아넘긴 돈으로 샀을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는 지연이의 손이 겹쳐진 사진이었어요. 그 뒤로는 별이 쏟아질 듯한 야경을 자랑하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유럽의 고풍스러운 성을 배경으로 찍은 휴가 사진,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찍은 사진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사진들 속에서 두 사람은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어 보였어요. 제 피와 눈물, 땀과 맞바꾼 그들의 행복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이 차갑고 더러운 쪽방에서 굶주리고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매일 밤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저것들은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켜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영혼과 남은 인생을 모두 태워버릴 듯한 지독하고 시뻘건 분노의 용암이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절망, 공포, 수치심, 그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복수심만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학생에게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을 굶어 비틀거리던 걸음이 거짓말처럼 꼿꼿해졌고 늘 바닥을 향해 있던 고개가 빳빳하게 들렸어요. 거울에 비친 제 눈은 더 이상 삶의 의지를 잃고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저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꺼지지 않을 이글거리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모든 것을 되찾기 전에는, 아니, 저것들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빼앗아버리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절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에서
저는 비로소 피눈물로 자라날 복수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복수. 그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단어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던 제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라는 두 글자는 텅 빈 제 배를 채워주지 않았고 당장 오늘 밤의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온기를 주지도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예전 일자리는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저는 며칠 동안이나 제대로 된 끼니도 잊지 못한 채 굶주리며 쪽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복수는커녕 연고도 없는 이 방구석에서 굶어 죽은 채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공포가 엄습했죠. 이가 덜덜 떨리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일단 살아남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단출하다 못해 초라한 짐 가방 하나를 들고 도망치듯 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터미널에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버스에 무작정 몸을 실었을 뿐입니다. 몇 시간을 달려 버스가 멈춰선 곳은 제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도시의 낡고 삭막한 공단 지역이었어요. 회색빛 공장 건물들과 기름때 낀 작업복을 입은 지친 얼굴의 사람들이 오가는 풍경이 제 처지와 꼭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허름한 직업 소개소를 통해 공장 인부들을 상대로 하는 24시간 국밥집의 주방 보조 겸 홀 서빙 자리를 겨우 구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식당의 4분의 1도 안 되는 테이블 5개가 전부인 비좁고 낡은 가게였죠. 주인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말수가 적었지만 다행히 제 지난 과거를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거칠고 부르튼 손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말없이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앞치마 하나를 던져주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 아니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루는 그야말로 전쟁 같았어요. 새벽 교대 근무를 마친 인부들이 허기를 채우러 몰려드는 이른 아침부터 야간 근무를 시작하기 전 막걸리 한 잔을 걸치러 오는 늦은 밤까지. 가게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산더미처럼 쌓이는 뚝배기와 그릇들을 닦고 뜨거운 불 앞에서 쉴 새 없이 육수를 젓고 바닥에 흥건한 음식 찌꺼기를 쓸고 닦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해야 했죠. 몸은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겁고 고단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연숙식당 사장님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곳에서 그저 아주머니라고 불리며 묵묵히 제 할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저를 짓누르던 끔찍한 기억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이름도 과거도 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고단했던 저는 마지막 남은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곧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식당의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훤칠한 키에 반듯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누추한 가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죠. 늦은 시간이라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려는데 남자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피곤에 절어있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텅 빈 식당을 한번 훑어보더니 구석 자리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지금 식사되나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마지막 남은 돼지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말아내어 갔습니다. 남자는 정말 배가 고팠는지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남자가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희귀한 동물이라도 관찰하듯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며 돌아서려는데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저 혹시 죄송하지만 예전에 혹시 봉천동 시장에서 연숙식당 하시던 사장님 아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 세상 끝까지 도망쳐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그 이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남자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제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맞으시죠? 연숙식당 사장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정우예요, 최정우.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매일같이 사장님 가게에서 김치찌개 먹었던 사장님이 맨날 힘내라고 어깨 두드려 주셨잖아요. 최정우. 그 이름을 듣자 잿더미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제 기억 속에도 희미한 잔상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몇 년 전 매일 저녁이면 낡고 해진 책가방을 메고 찾아와 김치찌개 하나를 시켜놓고 산처럼 쌓아준 밥 두 공기를 뚝딱 비우던 젊은 학생. 얼굴은 늘 헬쑥하고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늘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살아있던 그 총각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봤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이 낯설고 험한 곳에서 과거의 인연을 만났다는 기묘한 반가움이 뒤섞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정우 씨는 제 초라한 행색과 식당의 허름한 풍경을 번갈아 쳐다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손님 많고 정 넘치던 식당은 어떻게 하시고 이런 먼 곳에서 이런 일을. 저는 결국 둑이 터진 강물처럼 눈물을 터뜨리며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우 씨는 저를 따라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식당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날 마지막 손님으로 남아 제가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마음을 진정시킨 뒤 가게 문을 닫고 나올 때까지 묵묵히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주인 할머니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으며 가게를 나선 저에게 그는 근처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국수라도 한 그릇 하자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포장마차의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 위로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정우 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에서 떼가 꼬질꼬질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변호사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저 몇 년 전에 운 좋게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이렇게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법률 자문 때문에 왔다가 너무 늦어서 저녁 먹으러 들른 거고요.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의 명함을 받아들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준비할 때 정말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버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장님께서는 국밥 한 그릇값만 받으시고는 밥이며 반찬이며 제가 미안할 정도로 산더미처럼 쌓아주셨잖아요. 돈 없어서 밥값 외상이라도 하려는 날이면 학생은 밥 굶으면 머리 안 돌아가. 공부나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나한테 밥값 갚는 거여라며 제 등을 툭 치고 가셨죠. 저는 사장님이 끓여주시던 그 뜨끈한 김치찌개의 온기와 무심한 듯 던져주시던 그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정말 지옥 같았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억지로 묻어두었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제게 닥쳤던 끔찍하고 기구한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치밀하고 악랄했던 사기 행각, 눈앞에서 내 인생과도 같았던 식당의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던 순간, 길바닥으로 내쫓겨야 했던 사연, 악마의 목소리 같았던 지연이의 조롱 전화, 사채업자들의 끔찍한 협박, 그리고 백화점 바닥에서 제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혔던 그날의 모욕까지. 제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고 눈물과 콧물에 뒤범벅되어 횡설수설했지만 정우 씨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며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입술을 깨물며 함께 안타까워하며 제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제 기나긴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는 분노로 벌개진 얼굴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그냥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존속 사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절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법에 대해 무지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앞으로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나도 저 악마 같은 놈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졌던 그 김치찌개 빚,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되어 갚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법적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사장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임료 같은 건 걱정하지도 마세요. 이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해서 사장님이 다시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연숙식당 간판을 내걸고 장사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사장님께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작고 따뜻한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 가슴을 지배하던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과는 다른 사람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벼랑 끝에 서 있던 제 인생을 구원해줄 인연의 손을 굳게, 아주 굳게 마주 잡았습니다. 최정우 변호사와의 만남은 제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밥집 주인 할머니께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심을 말씀드리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구체적인 사정은 묻지 않았지만 제 얼굴에 서린 도끼와 희망을 동시에 읽었는지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저는 최 변호사가 마련해준 법원 근처의 작은 원룸텔로 몸을 옮겼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사채업자의 위협에 떨지 않아도 되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요새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오가며 차근차근 길고 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아주 상세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처음 사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저를 어떻게 구슬리고 어떤 달콤한 말로 현혹했는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저를 조롱하고 모욕했는지. 기억의 편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것은 마치 골마 터진 상처를 맨손으로 헤집는 것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비아냥거리는 말투, 경멸하던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치가 떨리고 숨이 막혀 몇 번이나 펜을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그런 제 곁을 묵묵히 지키며 따뜻한 차를 건네고 등을 토닥여주며 제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완성된 제 피눈물 어린 진술을 토대로
법조문과 판례를 엮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목을 적용하여 빈틈없는 고소장을 완성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최 변호사는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어요. 사장님, 저들이 해외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호의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장님의 피 같은 돈이죠. 일단 저들의 돈줄부터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려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저들의 견고해 보이는 악마 같은 관계에도 반드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는 법원의 아들 내외의 명의로 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 즉 계좌 동결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며칠 밤낮으로 사무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며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했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던 날, 저는 최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와 함께 늦은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는 단무지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마치 동네 자랑이라도 하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해냈습니다. 법원에서 저희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고지태 씨와 신지연 씨 명의의 모든 해외 계좌는 완전히 동결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 1원도 뺏어 쓸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ATM기 앞에서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며 당황하고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먹고 있던 짜장면을 삼키지도 못하고 눈물부터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통쾌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제 편에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발 벗고 나서서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 변호사의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된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제 낡은 휴대폰이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지는 해외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제 아들, 지태에게서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다급함과 원망이 뒤섞여 꼴사납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갑자기 쓰던 카드도 다 정지되고 계좌에서 돈도 한 푼도 못 찾게 됐어. 이거 엄마가 한 짓이지? 그렇지? 어떻게 아들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 저는 그의 적반하장 격인 태도에 어이가 없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왜 이제 와서 니들 마음대로 쓸 돈이 없으니 아쉽더냐?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사실 이건 다 저 여자 신지연이 뒤에서 시킨 일이야. 나는 엄마한테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지연이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엄마, 제발 이 소송 좀 취하해줘. 그러면 내가 당장 저 여자랑 헤어지고 엄마한테 돌아갈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응. 내가 앞으로 평생 벌어서 다 갚을게, 엄마. 저는 아들의 비겁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불리해지니 모든 죄를 여자에게 떠넘기고 돌아오겠다는 말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어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갚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이다. 법의 심판이나 달게 받아라.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티끌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태와의 통화가 끊기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태와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런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본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어머니가 모르는 돈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거라. 나도 네가 어떤 인간인지, 네가 어떤 사기 행각을 벌여왔는지 세상에 낱낱이 다 알려줄 테니. 정말 웃기지도 않네. 어머니 잘 들으세요. 당장 소송 취하 안 하면 어머니 과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파헤쳐서 동네방네 망신 줄 거예요. 예전에 식당 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셨는지 모르겠네. 젊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도 한번 알아볼까? 쥐 죽은 듯이 주는 돈이나 받고 살 것이지. 감히 누굴 상대로 덤벼. 그녀의 악랄한 협박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리 언지를 주었기 때문이죠. 사장님, 저들은 분명 사장님을 흔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쓸 겁니다. 사장님의 약점을 들추고 인신공격을 하며 감정적으로 무너뜨리려 하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당당하고 차갑게 맞서셔야 합니다. 그들의 협박은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저는 최 변호사가 가르쳐준 대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 나는 너희를 반드시 한국 법정에 세울 거고 너희가 저지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만들 거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최 변호사는 이 통화 내용들을 모두 녹음하여 법원에 제출할 중요한 증거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환하게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사장님 보세요. 돈줄이 막히자마자 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장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의 견고했던 공조는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겁니다. 그는 곧바로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고 외교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지연이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죠. 그는 며칠 밤낮으로 수소문하고 잠복한 끝에 과거 지연이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결혼 사기를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피해자는 처음에는 지연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부했지만 최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과 이번에야말로 저 악마 같은 여자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제 눈물 어린 호소에 결국 우리 편에 서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증언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반격의 파문은 그렇게 차갑고도 거대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해외에 고립된 채 돈줄까지 막혀버린 아들 내외는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서서히 자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높은 법원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곧 저곳에서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심장은 오랜만에 희망과 투지로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던진 법의 그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강력했어요. 해외에서 돈 한 푼 쓰지 못하게 된 아들 내외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어 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죠. 최 변호사는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이번 싸움에서 여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사장님, 이 사건을 단순한 모자간의 돈 문제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다며 오히려 사장님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초호화 생활을 즐기던 악질 사기꾼 부부가 결국 피해자인 늙은 어머니의 피눈물 어린 호소 끝에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강제 소환되었다는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중의 분노가 저들을 향하게 해야 재판에서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요.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몇몇 언론사의 양심적인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이 사실을 제보했고
기자들은 대열을 만난 듯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입국하던 날, 인천공항 입국장은 그들을 기다리는 기자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을 통해 숨을 죽이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침내 입국장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췌해 보이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가린 아들 지태와 신지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기관총처럼 동시에 터져나왔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고지태 씨, 어머니의 전 재산을 들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신지연 씨,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인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은 없으세요? 빗발치는 질문 세례에 지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누가 봐도 어설프기 짝이 없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지연은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얼굴을 가렸던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아주 또렷하게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억울합니다. 저희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건 모두 저희의 사업 성공을 시기한 어머니의 오해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모두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 길을 비켜주세요. 그녀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은 기자들이 잠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죠. 그들은 그렇게 한바탕 쇼를 벌인 뒤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이끌려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 속 그들의 위선적이고 역겨운 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이가 저절로 갈렸습니다. 첫 재판을 며칠 앞둔 늦은 밤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재판 준비를 돕다가 제 작은 쪽방으로 돌아와 막 지친 몸을 누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방문을 아주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이미 최 변호사가 법적으로 손을 쓴 뒤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얼굴, 아들 지태와 며느리 신지연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그들이 귀신같이 알아내 제 쪽방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그들은 역한 곰팡내와 지린내가 뒤섞인 제 방을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신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 하나를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제 앞에 툭 던져놓듯이 내려놓았어요. 싸구려 비닐로 성의 없게 포장된 시들시들한 사과 몇 개와 멍든 귤이 담겨있는 초라한 바구니였습니다. 그 모습이 꼭 제 신세 같아 보였죠. 어머니, 꼴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머니 이렇게 비참하게 사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좀 넉넉하게 도와드렸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신지연의 말에는 위로나 걱정 대신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조롱만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으시고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내일 당장 법원에 가서 고소 취하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서 어머니가 원래 살던 그 낡은 연립주택 전세금 정도는 마련해 드릴게. 그 정도면 됐죠? 더는 바라시면 곤란해요. 그녀는 마치 대단한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역겨운 말투로 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태도 우물쭈물하며 거들었죠. 엄마 제발.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망신을 줘야 해? 그냥 이거 받고 조용히 끝내자, 응? 나도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서 그래. 저는 그들의 뻔뻔하고 역겨운 태도에 더 이상 참고 있던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던져놓은 과일 바구니를 집어들어
그들 발 앞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시들었던 사과와 귤이 썩은 냄새를 풍기며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죠. 내 피눈물로 산 그 더러운 과일, 너희나 실컷 먹어라. 니들이 인간이냐? 사람의 탈을 쓴 악마지. 이 돈 몇 푼으로 내 찢어지고 문드러진 가슴을 꿰맬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을 돌려줄 수 있냐고. 썩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는 이제 저 높은 법정에서 보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끝까지 가보자고. 제 섯을 펄언 고함에 두 사람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신지연은 이내 다시 독사 같은 표정을 짓더니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법정에서 어머니를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희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 로펌 출신인 거 아시죠? 그들은 마지막까지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고는 제 쪽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분노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밤새 겪었던 일을 최 변호사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네요.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회유하고 협박한 것은 재판부에서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저들의 발악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저들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최 변호사는 제가 사는 건물의 낡은 복도 CCTV에 그들이 제 방을 찾아온 장면이 희미하게나마 찍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아들 내외가 제 과거 식당의 단골들을 찾아다니며 주연숙이 사실 돈놀이를 했다, 노름에 빠져 식당을 말아먹었다는 등 저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 한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다행히 저를 딸처럼 따랐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그들의 파렴치한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두었고 그것은 법정에서 그들의 파렴치함을 만천하에 입증할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마침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제 인생을 걸고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대결을 벌이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드디어 첫 공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죠. 최정우 변호사가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며 빌려준 낡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제멋대로 요동쳤어요.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온 제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라는 곳이 주는 위압감은 실로 엄청났어요. 높고 차가운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독약 냄새와 섞인 그 서늘한 공기에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과연 내가 저 무서운 곳에서 내 억울함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혹시나 저 악마 같은 것들의 교묘한 거짓말에 또다시 판사님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온갖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들이 저를 덮쳐왔지만 제 옆에서 보폭을 맞춰 함께 걷는 최 변호사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저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편에 서 있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어요. 재판정 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정적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천장, 위험 있는 판사석,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저희를 지켜보는 몇몇 기자들과
저를 응원하기 위해 먼 길을 와주신 제 옛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보였죠. 잠시 후 피고인석으로 수의를 입은 아들 지태와 신지연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섰습니다. 한때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제 아들과 진짜 딸처럼 여겼던 예비 며느리. 그들이 죄수복을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제 안에서는 복수심과 분노를 넘어선 알 수 없는 깊은 서글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려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제가 알던, 제가 사랑했던 그 아이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아들 내외가 선임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출신이라는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창하고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을 읊듯 새하얀 거짓말의 성을 능숙하게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교활한 사기꾼들의 탐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을 꿈꿨던 젊은이들의 서툴고 미숙했던 도전과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지 못한 늙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오해가 빚어낸 한 가족의 비극입니다. 그는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아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선택한 능력 있는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비정하고 집착 강한 어머니로 둔갑시켰습니다. 심지어 제가 식당을 담보로 보증을 서준 것마저 어머니 본인이 먼저 아들의 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를 약속하며 성공 시 수익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포장했죠.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지태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동조하고 있었고 신지연은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양 눈물을 글썽이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역겨운 연기까지 펼치고 있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나가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수만 리 가시밭길처럼 멀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최 변호사가 저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재판과 관련 없는 질문부터 던지며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사장님, 처음 연숙식당을 여셨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참 힘드셨죠? 아드님은 사장님께 어떤 아들이었나요?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지연 씨를 처음 며느리감으로 소개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의 따뜻하고 차분한 질문에 대답하며 저는 3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막막했던 시절, 흙먼지 날리던 시장 바닥에서 좌판 하나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식당 이야기, 남편 없이도 행여나 기죽을까 노심초사하며 금지옥렵 키워낸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진짜 딸이 생긴 것처럼 기뻐하며 온 마음을 내주었던 며느리에 대한 믿음까지. 제 이야기는 화려한 언변 없이 투박하고 어눌했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제 삶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제 이야기의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와 저를 물어뜯으려 달려들었어요. 그는 아주 교활하고 집요하게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아들이 데려온 신지연 씨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증인의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아서 홧김에 아들의 사업을 망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닙니까? 증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책임을 모두 젊은 아들 내외에게 떠넘기고 보증이 아닌 투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제 말을 비꼬며 저를 파렴치하고 속물적인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당황하고 분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법정에 들어오기 전 최 변호사가 제 손을 잡고 해주었던 말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사장님, 저들은 사장님을 화나게 해서 이성을 잃게 만들 겁니다. 그게 저들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사장님은 그저 진실만을, 사장님이 피눈물로 겪으신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교활한 기술보다 강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저를 비웃으며 몰아붙이는 상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식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입니다. 내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저것들은 제 믿음을 배신하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 변호사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제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두 손을 증인석 위로 들어보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늙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방청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손으로 30년간 국밥을 말고 찌개를 끓여 자식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제 인생을, 제 자부심을 일구었습니다. 판사님, 제 모든 인생이 바로 이 손에 다 있습니다. 저것들은 바로 제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도둑놈들입니다. 제 진심 어린 절규에 딱딱하기만 하던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증언이 끝나고 최 변호사의 서슬 펄언 진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들 내외가 제 돈으로 해외에서 얼마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십 장의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명품 쇼핑백을 산처럼 쌓아두고 찍은 사진,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수천만 원짜리 영수증 내역들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그는 제가 받았던 조롱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법정 전체에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덕분에 이제 힘든 식당 일 안 하셔도 되겠네요. 거기서 푹 쉬세요. 호호. 지연이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잔인한 목소리가 재판정 전체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과 욕설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판사마저도 미간을 찌푸렸고 지연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죠. 그리고 최 변호사는 제가 가장 기다렸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신지연의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증인이었죠. 증인석에 선 희끗한 머리의 중년 남자는 몇 년 전 신지연에게 결혼을 빙자한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났던 과정을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신지연이 그에게 접근했던 방식, 그에게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 사업을 핑계로 돈을 요구했던 수법까지 제게 했던 것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았어요. 저 여자는 상습범입니다. 사람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키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요. 증인의 절규에 신지연은 결국 완벽했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니야. 저 남자가 꾸민 거야. 다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 차례가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먼저 지태를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그는 지태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아들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에 호소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정말 어머니가 평생 일군 식당을 담보로 잡힐 때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까? 어머니가 쪽방에서 굶주리며 청소부로 일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명품 옷을 입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엇을 먹고 있었습니까? 최 변호사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지태는 처음에는 거짓말로 둘러대려 애썼지만 결국 자신의 죄책감과 엄청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며 모든 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대부분 신지연이, 저 여자가 다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비겁하고 파렴치한 폭로에 신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추악하고 거짓된 성은 그렇게 법정 한가운데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진실 공방이 끝나고 마침내 마지막 선고 공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깨어나곤 했어요. 꿈속에서조차 법정에 서서 판사의 입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죠. 최정우 변호사는 제게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 이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억울한 세월이, 그리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저 파렴치한 인간들에 대한 단죄가 결정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다시 찾은 법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증명하듯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먼저 검사의 최종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 사기 사건이 아니라 부모의 맹목적인 신뢰와 애정을 악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뿌리부터 파괴한 반인륜적인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들 지태와 신지연에게 각각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이어서 아들 내외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인생의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 고지태의 경우 신지연의 적극적인 가담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점 등을 참작하시어 사회에 다시 봉사하며 살아갈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힘없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정우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먼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저를 한번 지그시 바라본 뒤 차분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요구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인간의 짓밟힌 존엄성이 법에 의해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땀과 눈물로 작은 식당을 일구어온 한 평범하고 성실한 어머니의 삶과 그 거룩한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아들 내외의 잔인하고 기생충 같은 행각을 다시 한번 극적으로 대비시켰죠. 피고인들은 단순히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시간을, 어머니의 믿음을, 그리고 어머니의 삶 그 자체를 훔쳤습니다. 피고인 신지연은 상습적으로 사람의 가장 순수한 선의를 이용해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격리되어야 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고지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저급한 욕심을 채운 천륜을 저버린 아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한 자들에게 법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제2, 제3의 주연숙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디 이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합당한 차갑고도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 변호사의 진심이 담긴 변론이 끝나자 법정 안에서는 나지막한 탄식과 함께 저도 모르게 조용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지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뒤범벅이 된 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나쁜 놈이야. 다 저 여자 신지연이, 저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용서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반면 신지연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오히려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에 앉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까지 아기의 참말을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할 말은 해야겠네요. 네, 제가 계획한 거 맞아요. 하지만 저 남자도 똑같이 즐겼어요. 저 남자가 어머니 돈을 더 쉽게 빼낼 수 있다고 부추겼다고요.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금지옥엽 키운 아들까지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고 이제 밤에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네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과가 아닌 제 심장에 박히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동안의 휴정한 뒤 마침내 선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법대 위로 올라섰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역시 마른 침을 삼키며 옆에 앉은 최 변호사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고 장엄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길고 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신지연 고지태.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피해자의 맹목적인 신뢰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애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전 재산을 편취하고 그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나락 속으로 밀어넣었다. 특히 피고인 신지연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고인 고지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천륜을 어버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지만 제 귀에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천둥 소리처럼 아주 크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와 가족애라는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해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것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문, 피고인 신지연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피고인 고지태를 존속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처한다. 땅.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징역 10년, 징역 7년.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수없이 맴돌았습니다. 신지연은 말도 안 돼. 내가 왜 10년이야?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고 지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방청석에서는 속이 다 시원하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차갑고 육중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던 바로 그 순간 지태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원과 원망,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죄수 한 명을 바라보듯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한때는 제 아들이었던 그 아이와의 진짜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냈다는 기묘한 슬픔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정말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오랫동안 심한 독감을 앓은 사람처럼 잠만 잤어요. 길고 길었던 그리고 지독했던 악몽에서 겨우 깨어난 기분이었죠. 온몸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진 듯 몸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찬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허전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 허전함은 아마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낸 자식이라는 인연의 무게 때문이었을 겁니다. 최정우 변호사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매일같이 제 작은 쪽방을 찾아와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며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변호사가 아닌 하늘이 제게 다시 보내준 진짜 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그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저는 서서히 몸과 마음을 추스러 갈 수 있었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 난 뒤 저는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은 법적인 절차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들 내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해외의 은닉 재산 일부가 국가의 도움으로 환수되어 저에게 돌아왔고, 저를 지옥 같은 나날로 몰아넣었던 모든 빚에서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죠. 돌아온 돈은 제가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초라한 액수였지만 저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제 이름과 명예, 그리고 앞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제 남은 인생이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에게서는 거의 매일같이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과 저를 그립고 사랑한다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의 내용은 자신도 지연에게 속은 피해자다. 어머니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식의 은근한 원망과 자기 변명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단 한 통도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오는 대로 받아 창가 구석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유난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던 어느 겨울날, 최 변호사가 춥지 않게 겨울을 나라고 선물해 준 작은 화로에 넣어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꽃 속으로 아들의 위선적인 글씨가 까맣게 재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원망의 찌꺼기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걸로 된 것이었어요. 저는 되찾은 돈으로 예전처럼 크고 번듯한 가게가 아닌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바로 그 시장 골목 안쪽에 아주 작고 허름한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가게에서 직접 하얀색 페인트를 사다가 낡고 더러웠던 벽을 며칠에 걸쳐 깨끗하게 칠하고 락스를 풀어 바닥을 닳도록 닦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쓴 연숙식당이라는 작고 소박한 나무 간판을 가게 문 위에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제 인생의 두 번째 성이었죠. 제가 다시 식당을 열었다는 소문은 금세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며 상처를 주었던 이웃들이 이제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얼굴로 찾아와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요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은 가게 개업 선물이라며 가장 크고 좋은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왔고, 채소 가게 주인은 가장 신선하고 속이 꽉 찬 배추 한 통을 내밀며 다음에는 꼭 외상을 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죠. 저는 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기에는 제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제 작고 새로운 식당은 이내 예전처럼 따뜻한 사람의 온기와 정으로 다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연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장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껏 육수를 내고 갖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으로 다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이 행복하고 벅차게 느껴졌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어떻게들 소문을 들었는지 옛 단골 손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 음식을 맛보고는 아이고 사장님, 역시 이 맛이야.
이 맛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고 어떤 분들은 제 고생이 생각났는지 찌개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장사를 마치고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한 뒤 저는 텅 빈 가게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이제는 제게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최 변호사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너무 늦었죠? 오늘 재판이 좀 늦게 끝나서요. 아직 식사되나요? 그는 이제 제게 손님이 아닌 가족이었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님을 대하듯 기쁜 마음으로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그럼요, 변호사님. 우리 변호사님 드릴 건 따로 남겨놨지. 제일 맛있는 걸로. 저는 그를 위해 제 식당에 단 하나뿐인 메뉴이자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인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익은 묵은지와 두툼한 돼지고기를 넣고 보글보글 끓이는 정겨운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뚝배기를 그의 앞에 놓아주자 그는 깊은 향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 냄새, 이 맛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는 밥 한 공기를 찌개에 싹싹 비벼 정말 복스럽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충만했어요. 절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에서 저는 복수를 넘어 제 인생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제 작은 식당의 불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고요.